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제가 여기서 이제 밑에 가져온 건 뭐냐면은 클리블랜드의 백투백 성적인데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에서 좀 못하는 편이에요. 클리블랜드가 얘네가 백투백 경기를 총 4번을 했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이 4번의 백투백에서 눈에 띄게 득점이 많이 줄어들어요. 얘네들이 그 하루 쉬고 나왔거나 이틀 쉬고 나왔거나 3일 쉬고 나왔거나 그러면 전부 다 120점이 넘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이제 백투백일 경우 그때는 득점이 102점밖에 안 난다. 실점은 111점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루 쉬거나 이틀 쉬거나 뭐 3일 쉬거나 했을 때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닌데 유의미하게 백투백일 때 득점이 안 되는 클리블랜드예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미첼이 오지게 막혔고 미첼이 오지게 못했고 오히려 갈란드가 36득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제가 또 말했지만은 그 모블리의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카리스 르버트 이런 벤치 득점 자원이 결장할 것 같다. 풀전력의 보스턴이면 그래도 일단은 클리블랜드한테는 좀 앞서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OPT 내 야투율, OPT 내 야투 방어율,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보스턴은 인사이드 말고 외곽 슛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에요. 3점 슛에 대한 의존도가 40.3%로 전구단 가운데 1등이야. 2등이 댈러스거든요. 그렇게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 보스턴이라 가지고 클리블랜드의 강력한 이런 인사이드 수비가 막 빛을 발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뭐 상성도 그렇고 뭐 9.5 마인이 엄청 높기는 한데요. 저는 굳이 보라면은 보스턴 쪽 볼 것 같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보스턴의 이런 홈 성적. 근데 또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의 득점이 되게 않는다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별로 맛이 없는데 저는 굳이 보라면 보스턴 마인의 오바 볼 것 같습니다. 댈러스 대 레이커스인데 이거는 요즘에 보면 레이커스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댈러스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빙이 퀘셔너블 그리고 팀하더웨이 주니어랑 그랜트 윌리엄스 이렇게 좀 아웃되는 선수가 꽤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거 댈러스가 또 백투백 성적이 있긴 한데 댈러스는 백투백에서 그냥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댈러스의 백투백은 득점이나 실점이나 다 본인들 스타일대로 나오는 편이에요. 딱히 뭐 다른 경기들 하루 쉬었다거나 이틀 쉬었다거나 이럴 때에 비해서 야투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댈러스의 이런 백투백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빠져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피로도가 더 쌓여있을 수는 있겠죠. 반면 이제 레이커스는 그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 이후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쉬고선 뛰는 경기고 이 레이커스 보면 인사이드 르브론이랑 AD가 인디애나 인사이드를 아주 후배 팠었죠. 근데 댈러스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이다. 물론 뭐 라이블리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내일 그랜트 윌리엄스 같이 힘으로 버텨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인사이드가 되게 무주공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 좀 상성상으로 레이커스가 앞서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 물론 레이커스가 지금 르브론이나 AD 둘 다 퀘셔너블이 떠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윙 자원들 내일 뭐 벤더빌트도 퀘셔너블이긴 한데 벤더빌트나 뭐 레디시도 요즘에 보면 인사이드가 막 그 수비가 상당히 좋고 요즘 보면 레디시가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수비를 너무 잘해. 벤더빌트에다가 뭐 하치무라도 그렇고 프린스나 레디시도 있고 이렇게 윙 자원들이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외곽이나 뭐 기동력이나 다 좋게 보인단 말이야. 저는 지금 레이커스가 좀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일단은 레이커스의 승사이드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언더오버를 보라면은 저는 약간 직전 맞대결이 약간 좀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 댈러스가 돈치치가 완전히 이제 맥스 크리스티한테 막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어가지고 좀 그때도 언더가 났는데 어빙이 내일 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여러 막 댈러스 팀의 오바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 뭐 티마주라든지 그랜트 윌리엄스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있고 없고가 댈러스 경기에 언더오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빙까지 빠진다? 그러면 저는 언더 가능성이 꽤나 높아질 거라고 보고 돈치치 어빙 둘이어도 저는 언더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커스의 템포가 빠르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레이커스는 좀 인사이드 득점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런 흐름이면 저는 235.5면은 좀 언더 쪽을 볼만하지 않나.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러키랑 하는데 시카고 같은 팀들이 요즘에 역배 보기에 상당히 좋은 팀들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오늘도 보기 좋게 시카고가 무난하게 프랜 해줬습니다. 근데 내일도 7.5 프랜이에요. 근데 내일은 시카고의 홈이고 양팀 둘 다 백투백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시카고가 백투백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시카고 백투백 기록이거든요. 평균 득점이 103점에다가 실점은 114 야투율이 42.2%에 3점은 34%예요. 그러니까 백투백 때 존나게 못했던 시카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카고가
안 좋게 찍히긴 해. 반면에 이제 덴버 같은 경우도 말하면은 덴버도 백투백일 때 평균 114에 실점 106, 야투율 50.1%에 3점 37.4% 되게 좋게 찍혀요. 덴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덴버 같은 경우는요, 이 백투백 경기가 5경기 있었는데 그 중에 4경기가 아마 다 홈 경기였을 거예요. 좋게 찍힌 경기들이. 그러니까 덴버는 워낙에 홈 강팀이기도 하고 내일은 원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좀 거품이 껴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반면에 시카고는요, 시카고가 지금 잘한 지 몇 경기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잭 라빈이 결장을 하고 막 코비 화이트 주전으로 쓰고 이러면서 시카고가 교통연예가 됐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최근 시카고의 한 대여섯 경기 정도의 스탯이 아주 좋게 찍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잭 라빈이 결장하고 있는 최근 5경기 동안 시카고가 평균 득점 121점, 실점 115, 야투율이 45.7%, 3점이 42.7%예요. 42.7%. 이렇게 라빈이 없는 동안 시카고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상태여서 저는 이거, 물론 시카고의 백투백이 약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시카고 어제 미러키 원정이었잖아요. 구글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미러키라는 동네인데, 시카고가 어제 미러키에서 백투백하고 나서요, 지금 이동 거리가 100km밖에 안 돼요. 시카고가 미러키 원정을 치르고 백투백으로 홈으로 돌아오는데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반대로 이제 덴버는 어제 홈 경기를 했거든요. 덴버는 여기서 시카고까지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동 거리가 매우 길죠. 시카고가 백투백이긴 한데 이동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막 체력적으로 이렇게 부담 같은 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시카고가 평가절하되는 거를 좀 변호를 하고 싶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요즘에 워낙에 시카고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아마 시카고의 프렌, 내일은 또 카루소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216.5 기준으로 오바 쪽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시카고가 프렌을 하는 그림이라면은 저는 오바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닉스 대 골든 스테이트는 내일 그 피닉스가 이제 드디어 한번 풀라인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피닉스의 풀라인업이라면 이제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듀란트, 이렇게 빅3가 출전할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듀란트가 퀘스천어블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레이슨 알렌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피닉스가 빅3 나오는 건 좋은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되면 저 라인업에 수비를 누가 하냐 이거지. 부커, 빌, 고든, 듀란트 넣겠지. 물론 고든 대신에 뭐 그 오코기 같은 애를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수비가 아주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체 출격은 긍정적인데 과연 저게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라인업이냐? 저는 그거는 장담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경기는요, 일단은 골스가 요즘에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원정 가서도 되게 잘 비볐었고, 사실은 다 잡은 경기였는데 연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 거기서 또 패배를 했었죠. 나는 지금 골스가 물론 지금 좀 퐁당퐁당 하면서 원정에서는 계속 막 패배하고 그러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골스가 원정 5연패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일 피닉스 한번 밸런스상으로 골스가 잡아올 만도 하다고 싶어요. 지금 피닉스도 엄밀히 따지면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거든. 그 기간 동안 부커도 되게 못했고 듀란트가 안 나온 경기도 있었고 브래들리 빌도 계속 결장하다가 지금 간만에 또 뛰는 경기고, 그리고 부커, 빌, 고든, 듀란트, 너키치, 혹은 부커, 빌, 오코기, 듀란트, 너키치. 만약에 그리고 듀란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비가 결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좀 오바에다가 골스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닉스의 저런 요즘의 흐름도 그렇고 빅3가 나는 밸런스가 별로 안 좋다 생각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파 대 세크라멘토인데, 얘네들도 둘 다 백투백이에요, 백투백.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둘 다도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은 팀은 아니에요. 클리퍼스는 엄밀히 따지면 좀 많은 편인데 세크라멘토는 되게 젊은 팀이거든요. 근데 백투백 성적이, 클리퍼스는 백투백일 때 평균 115에 실점 112, 그리고 야투율 45%, 3점 35.8%, 막 그렇게 엄청 드랍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크라멘토가, 물론 세크라멘토가 이런 백투백 표본이 2경기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 2경기 동안 평균 득점 105점, 실점이 130, 야투율 42.2%, 3점 27.9%. 세크라멘토의 백투백은 확연하게 안 좋아요. 그게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 세크라멘토가 보다시피 여기 선발 라인업 중에 반즈 빼고는 아마 그 나이 많은 선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백투백 성적이 안 좋고, 테크에 일단 백투백 한번 걱정 한번 해보고요. 거기다가 클리퍼스의 요즘 좋은 흐름들, 제가 여러 차례 클리퍼스가 그 하든 활용법을 드디어 조금 깨우친 것 같더라,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 6경기 동안 클리퍼스가 이제 하든을 핸들러로 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득 119점에 실점 113, 야투율이 49.4%, 3점이 40.7%예요.
이게 하든이 오기 전에 첫 한 6경기 동안인가 그때 클파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야투율 전체 1위, 3연슛 전체 1위 막 하고 했었는데 약간 그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요즘에 또 그리고 주바치 활용도 엄청 잘하거든요. 클리퍼스가. 주바치나 이런 좀 그러니까 받아먹기에 능한 빅맨. 세크라멘토의 약한 인사이드를 주바치가 사보니스 못지않게 공략해줄 만도 하겠다. 저는 이거 클파의 마헨에다가 오바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팍스라는 유능한 클러치 플레이어도 있고 3.5 마인이 조금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클파 쪽 사이드 보고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자, 이게 보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활용하는 옵타라는 데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각 팀들의 진출 가능성을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이미 5경기 4승 1무 이미 2, 3, 4위와의 격차가 확연하기 때문에 조일이가 확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뭐 조일이 확률이 100%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팀들 코펜하겐이랑 갈라타사라이가 2위를 다툴 거고 메뉴는 2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메뉴는 뭐 메뉴가 일단 바이에른 뮌헨도 이겨야 되고 코펜하겐이랑 갈라타사라이가 또 비겨야지 이제 2위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메뉴는. 그래갖고 이렇게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뭐 이렇게 나타낸 거고 뭐 결국엔 뭐 이 팀이 나중에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뭐 재미로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이 구간만 오늘 1, 2, 3, 4위 최종전에서 그러니까 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추 비조 가보면 여기도 아스날이나 PSV가 이미 1, 2위 진출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 PSV 대 아스날도 사실은 PSV가 뭐 100대 0으로 이겨도 조 1위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 4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유로파 진출권 싸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폴리랑 레알이 이미 1, 2위를 확정을 했고 3, 4위 이것도 잘하면은 이제 브라가가 그 이제 뭐 나폴리한테 이기고 이것도 좀 몇 점 점수 차로 이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폴리의 이제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 브라가의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긴 하나 뭐 있기는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니온 베를린은 오늘 레알한테 이기고 뭐 브라가가 지거나 그래야지 이제 3위를 탈환할 수가 있는데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D조는요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랑 인터밀란 홈에서 조 1위 결정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밀란이 조금이나마 진출 가능성이 높게 찍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있는데 여기도 뭐 3, 4위전은 딱히 뭐 볼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뭐 진출 가능성이 이렇다는 거는 한번 살펴두시고 바로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경기 이제 랑스랑 세비야인데 랑스 입장에서는요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거두더라도 그 PSV한테 상대 전적이 밀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호벤이 오늘 그 아스날한테 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탈락이에요. 2위를 가지 못해 랑스는. 그래서 랑스는 최대 이제 조 3위가 맥스인데 그 세비야와 지금 제가 그 유로파 진출권 3위 가르기 싸움이라고 했지만은 이미 승점 차도 이렇게 많이 나는 상황이고 오늘 만약에 세비야가 랑스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세비야가 이제 랑스한테 승리를 거두면은 뭐 그 상대 전적 우위로 3위를 따잇하긴 하는데 근데 랑스의 홈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랑스가요. 일단은 올 시즌에 홈에서 홈전적인데 홈에서 이제 매치한테 한번 진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좋은 홈전적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난 시즌도 보면은 랑스의 홈전적이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니스한테 또 한번 지기도 했었는데 랑스의 홈전적이 이래요. 이게 랑스입니다. 랑스 홈전적. 워낙에 이렇게 홈전적이 훌륭하다 보니까 물론 갑자기 오늘 세비야한테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그럴 가능성이 클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랑스가 역대 유럽 대항전 홈에서 스페인 팀 상대로 사전 전승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거 랑스의 승 내지 무승부 쪽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비야가 이기는 그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배당 같은 거 살피셔가지고 랑스 승 무중에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무잡을만 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PSV 대 아스날은요 여기도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1, 2위 결정전도 아니에요. 그냥 PSV는 오늘 뭐 승리를 하더라도 2위는 그냥 거기서 2위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PSV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PSV 올 시즌 그 홈 성적이에요. 홈 성적.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쭉 올 시즌 홈 데이터인데 보다시피 홈에서 매우 강력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 패배한 것도 클럽 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PSV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무패 인진이다. 그리고 이런 무패 인진이요 사실은 더 길어요. 이것도 클럽 친선전이고 쭉 보면은 마지막으로 PSV가 홈에서 패한 게 22년 11월 거의 이제 1년 넘었죠. 1년 동안 홈에서 패하지 않고 있는 PSV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PSV는 이거를 다 따지면은 홈에서
공식전 2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22승 3무예요. PSV가. 제 아무리 지금 아무리 아스날을 만난다지만 홈에서 PSV가 이런 우수한 홈 무패 기록을 깨지는 거를 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홈 무패 기록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일단은 있고, 올 시즌에 또 PSV가요. 지금 제가 방금 이거 홈전적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로 봐도 아까 중간중간에 뭐 샬케라든지 그런 것들 다 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슈퍼컵부터 이렇게 쭉 이게 여기가 이렇게 전체가 올 시즌 전적이란 말이야. 여기 파란색 표시한 게 여기서부터 딱 다 이제 올 시즌 전적이에요. 보다시피 공식전에서 PSV한테 패배를 안긴 게 아스날이 유일하거든요. 아스날한테만 졌다. 그래서 홈에서 이제 아스날한테 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반대로 이제 아스날 얘기를 하면은 아스날이 지금 조별리그에서 4승 1패거든요. 4승 1패. 랑스한테 한번 패배를 했었고, 아스날이 만약에 오늘 승리를 해. 그럼 5승이잖아요. 아스날이 조별리그에서 5승을 거뒀던 게 0506 시즌이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아스날이 이제 티에리 앙리가 있던 시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시즌이죠.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결승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득점이 15잖아요.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이제 조별리그에서 많은 득점을 거뒀던 게 2010년 11 시즌, 그리고 2016 17 시즌인데 이때가 조별리그에서 18득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득점 페이스도 좋다는 소리고, 오늘 아스날이 PSV 상대로 저는 기록갱신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아스날이 이미 조일이 확정이고 여러가지 로테이션도 돌릴만 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리고요 아스날이 지금 조별리그에서만 22경기 연속 득점 중이에요. 워낙에 이제 좀 챔피언스리그에 오랜만에 복귀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22경기 연속으로 골은 일단 넣고 있다. 승패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이 와중에 올 시즌에 이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 오랜만에 복귀해갖고 잘 나가고 있는 데는요, 누가 역할을 많이 했냐? 사카가 3골 4어시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제주스가 4골 2어시 중이에요. 제주스도 리그에서는 다소간에 좀 오락가락하지만은 챔스에서만큼은 지금 벌써 6골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때 이제 한 시즌에 9점에 관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도 잘하면 깰 것 같고. 근데 아스날이 지금 아시다시피 리그 레이스가 워낙에 빡센 상황이잖아요. 리그 레이스가 워낙에 빡세가지고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기록들, 이거를 기록갱신을 위해서 아스날이 주전을 돌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리그전 조절에서 리그전 생각해갖고 힘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상 라인업을 아주 오롯이 믿을 수는 없지만은 키비오라든지 넬슨, 은케티아, 비주전급들 이런 애들 섞는다고 이미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보시다시피 은케티아, 트로사르, 조르지뉴, 키비오 이런 친구들이 로테이션의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물론 저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신뢰할 수 없지만은 갑자기 주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스날이 다소간에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일단 나는 PSV가 사실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홈에서 연승 기록도 있고 그러긴 한데, 또 아스날이 아무래도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도 있고, 아스날이 아까 말했다시피 조별리그 22경기 연속전 중에다가 득점 페이스도 좋고 승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스날이 득점은 할 것 같은데 PSV가 질 것 같지는 않다. 0대1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으로 2대1 아니면 1대1 이런 거 생각해볼만 하니까 그냥 저는 이거 오바만 좀 가려고 해요. 보니까 배당도 그렇고 맛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다음 이제 메뉴 대 바이언. 바이에른은 이미 조 1위고 메뉴는 조 2위 가능성이 9.4%밖에 안 된다. 오늘 뮌헨은 홈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코펜하겐이랑 갈라타사라이가 서로 비겨야 됩니다. 메뉴는요. 그래서 지금 자력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코펜하겐이랑 갈라타사라이가 한쪽이 어디가 승리를 하면은 메뉴는 그냥 탈락이죠. 메뉴가 지금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3패잖아요. 만약에 메뉴가 오늘 거한 바이언한테 만약에 패배를 하거나 승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별리그 1승으로 끝나는 거거든. 이게 94, 95 시즌, 05, 06 시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못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05, 06 시즌 이후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별리그 1승에 그치는 거죠. 그만큼 메뉴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고. 또 바이언에는 이제 또 케인이 있잖아요. 케인. 근데 케인이 최근 이제 모든 대회에서 메뉴 상대로 11경기 동안 9골에 관여를 했었다. 5골 4어시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서만, 그러니까 원정 가가지고 최근 원정 5전 동안 4골 2어시였다. 그만큼 최근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케인이 아주 잘했다. 4골 2어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올 시즌 전체로 따져봐도 케인이 19경기 동안 29골에 관여를 했대요. 22골 넣고 어시도 7개. 이렇게 5대1 선두라고 하더라고.
그야말로 케인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은 스트라이커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리그 수준 격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조별리그에서 메뉴가 14실점을 하고 있잖아요. 5경기 동안 12득점 14실점이면 경기당 평균 5골이 넘게 터졌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14실점으로 지금 챔피언스리그 전체에서 로얄 앤트워프 15실점을 한 앤트워프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한 팀이 메뉴다. 메뉴가 지금 올 시즌에 홈에서만 3실점 이상을 한 게 5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메뉴 역사에서 62-63 시즌에 홈에서 3점 이상 실점을 한 게 6번이 최다였다. 한 시즌 내내. 근데 벌써 지금 시즌 절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5번을 채웠다. 메뉴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못하고 있는 시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메뉴는 미넨한테 2승 5무 5패로 약했대요. 상대 전적상으로 2승 5무 5패로 약했는데 홈에서는 1승 3무 1패였다.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으로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를 했던 거는 200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바이에른 뮌헨이 78 시즌 PSG한테 0대3으로 조별리그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이후로 39경기 무패, 35승 4무. 그야말로 조별리그의 패왕이에요, 패왕. 조별리그에서 35승 4무가 진행 중에 있다. 직전 경기 코펜하겐한테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그 39경기 그 무패 행진 중에 유일한 무득점 경기였다. 그리고 그 무득점 무승부로 인해서 조별리그 17연승이 깨지기도 했어요. 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조별리그 원정에서, 내일 또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니까 원정에서도 19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중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17승 2무 8연승 중이다. 여러가지 이런 바이에른 뮌헨의 조별리그 레전드급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물론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런 기록들은 일단은 쫓아가 봐야 된다고 해요. 쫓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뉴가 뭐 지금 팀적으로 좋은 상황도 아니고 직전 경기 본머스한테 아주 그냥 개 대패를 당했으니까. 저는 이거 오바에다가 미넨승 보는데 나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 3.5 오바였어도 그냥 무조건 눌렀거든요. 3.5 오바여도. 근데 기준점이 2.5야. 2.5짜리 1.35를 나는 배트맨이 왜 줬나 모르겠어. 줄 거면 그냥 깔끔하게 3.5를 주던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바는 그냥 기준점이 맛이 없고요. 이거 뮌헨승 내지 무승부. 그러니까 뮌헨이 나는 패배를 안 한다 쪽은 일단은 가보면 할 것 같아. 무승부를 가든 뮌헨의 일반승을 가든 둘 다 배당이 좋거든요. 뮌헨의 일반승 2.09 무승부가 3.55면은 저는 메뉴승 배제할 만하다고 봐요. 워낙에 기록인지라. 코펜하겐 대 갈라타사라이는 코펜하겐은 홈인데 갈라타사라이와 양팀이 서로 비기지만 않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메뉴가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팀 다 일단은 안 비기는 게 좋고 그냥 만약에 이대로 비기면은 코펜하겐이 진출입니다.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챔피언스 리그는요. 이 순위 산정 방식이 승점 다음에 무조건 상대 전적을 많이 봐요. 상대 전적 안에서도 양팀 간의 맞대결 성적, 그러니까 승점을 보는 거지. 근데 지금 동률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 둘이 한번 비겼었거든요. 2대2로 비겼었는데 승점 다음이 득실차야. 근데 만약에 그 무승부가 서로 나면은 득실차가 똑같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뭐냐, 다득점이에요. 다득점. 양팀 간에 이런 또 무승부가 난다 하면 다득점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양팀이 무승부랑 무승부가 뜨면 갈라타사라이는 코펜하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갈라타사라이는 반드시 코펜하겐을 꺾어야지만 2위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코펜하겐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전체 득실차 맞대결은 다 똑같은데 전체 득실차에서 지금 코펜하겐이 마이너스 1, 갈라타사라이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비기면은 무조건 코펜하겐이 진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는 무조건 원정승을 해야 되고 코펜하겐은 비기기만 해도 된다. 저는 이 경기요. 근데 코펜하겐이 과연 갈라타사라이가 최대한 골 넣으려고 할 텐데 그거 버틸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오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코펜하겐 프렌도 갈만하다고 봅니다. 오바나 코펜하겐 프렌이나 둘 다 배당이 거기서 거긴데 저는 근데 이거 갈라타사라이가 물론 체급상으로 코펜하겐보다 조금 나은 건 있겠지만은 이게 2.09를 받을 만한 막 저건지 모르겠어. 그냥 코펜하겐 프렌 가는 게 나는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코펜하겐 프렌에다가 오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르팅 브라가가 유일한 이런 그 희망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스포르팅 브라가가요, 나폴리한테 1대2로 홈에서 졌거든요. 1차전에서 1대2로 패하는 바람에 지금 그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렀다. 브라가가 일단 나폴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고, 승자승 원칙에 따르면은 나폴리가 그 브라가의 홈에서 1대2로 이긴 거잖아요. 반드시 오늘 브라가는요, 나폴리 원정 가가지고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무튼 간에 브라가는 무조건 다득점 경기를 해야 되고, 나폴리는요 1대0이나 2대1 이렇게 져도 됩니다. 1점 차로는 져도 되는 나폴리야. 근데 2점 차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나폴리는요 깔끔하게 홈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이런 0대1, 0대1 같은 뭐 언더게임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 지키면 돼요. 우리가 나폴리의 색깔을 좀 이게 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맨날 이제 세리아 즐겨보고 오랫동안 봤지만은 지금 나폴리가 감독 교체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왈테르 마짜리 감독. 예전에 이제 나폴리를 이끌던 2010년대 초반에 이끌던 감독을 안 쳤는데 근데 최근에 나폴리가 전부 다 뭐 아탈란타라든지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유벤투스 전부 힘든 상대가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나폴리의 이런 왈테르 마짜리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 웅크리고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라인 올리고 타이트하게 전방 압박 걸고 그런 축구를 한단 말이야 나폴리가. 근데 내일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경기죠. 말 그대로 웅크리기만 하면 되는 경기거든. 나는 그랬을 경우에 나폴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올 시즌 마짜리 감독이 오고 나서 나폴리 경기를 꽤 많이 봤지만은 인터밀란 경기 보고 유벤투스 경기 보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조금 봤거든요. 후반전만. 근데 나폴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시작한 경기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내일 굳이 뭐 스포르팅 브라가 상대로 전방 압박을 걸 필요는 없다고 리스크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기면 깔끔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건 좀 불투명해 약간 나폴리 경기는. 저는 그래서 이거 살짝 피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나폴리가 홈이기도 하고 언더게임 하면 되거든요. 브라가가 지금 브라가의 스트라이커 반자라는 선수가 포르투갈 리그 득점 1위고 그리고 브라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히카르도 오르타 얘도 7골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가 친구들의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건 이제 포르투갈 리그고 지금 여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물론 나폴리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긴 해요. 나폴리의 홈 성적 나폴리가 홈에서 최근에 이렇습니다. 되게 홈에서 안 좋았어요. 반면에 이제 원정은 이렇거든요. 물론 뭐 최근 이렇게 좀 어려운 상대들 만나고 패배하긴 했는데 나폴리는 일단은 홈보다도 원정에서 잘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일단 상대가 브라가니까 상황도 상황이고 나폴리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피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본다면 저는 언더 정도 가거나 나폴리가 그냥 깔끔하게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기기만 해도 되고 심지어 패배까지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폴리가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유니온 베를린이랑 레알 마드리드. 유니온 베를린 보시다시피 리그 꼴찌죠. 이미 뭐 3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좀 힘들죠. 일단 희박하고 레알은 진출 확정인 상황. 이 경기는 우니온이 일단 홈에서 레알을 잡으면서 유종의미를 거두면은 유로파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는 있긴 해요. 왜냐면 브라가가 나폴리 원정이라는 힘겨운 일정이긴 하니까. 그래서 조 1위 확정인 레알 마드리드는 아마도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긴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부상자 등등 부상자가 지금 다니 카르바할, 비니시우스, 카마빈가, 빌레르, 추아메니, 밀리탕, 뭐 쿠르투아 등등 레알이 부상자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이미 진출 확정이고 리그에서도 막 지로나가 터미까지 추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지라 지로나를 추격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케파 그리고 이제 바스케스, 루이디거, 나초, 맹디까지 거기다가 이제 중원에 세바요스나 모드리치 브라임 디아즈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야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당연하게도 근데 나 같아도 로테이션 돌릴 것 같아. 우니용도 리그에서 지금 강등권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가장 최근 경기는 이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잡으면서 한번 또 간만에 1승하긴 했어요. 계속 이렇게 못하고 있던 우니온이었는데 이 무승부로 조금 흐름 타더니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면서 지금 4달 만인가요? 거의 한 4달 만에 시즌 간만에 또 승리를 또 신고를 했어요. 우니온 베를린이. 어쩌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다소간에 좀 흐름을 찾은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레알 마드리드 승이나 저는 언더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굳이 막 욕심 부릴 이유도 크게 없는 경기여가지고 저는 레알 승 내지 언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알 승 내지 언더로. 뭐 이제 남은 조들은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조인데 딱 보시다시피 1, 2위 11점 그리고 3, 4위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벤피카가 유로파 리그 진출 잘츠부르크 잡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잘츠부르크 먼저 하면은 벤피카가 최근에 챔스 7경기 연속으로 무승 중이에요. 무승 17, 18년도 사이 이때 8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던 바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벤피카가 지금 챔스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없는 상태다. 지금 이게 벤피카가 어느 상황이냐면은 잘츠부르크 원정 가가지고 3골 이상을 넣어야 되고 2점 차 이상 승리를 해야 돼요. 1점 차면은 안 돼. 여러 가지인가 벤피카가 3위를 하려면 조건을 많이 탄다 이거예요. 뭐 물론 잘츠부르크는 그러니까 1점 차로는 져도 된다. 아까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벤피카가 그럴 만한 좀 건덕지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리그에서도 리그 휴식기가 있었어요. 포르투갈 리그가. 근데 휴식기 이후에 모레이렌세, 파렌세 이렇게 다소간에 처지는 팀들한테도
무승부 2번 거두면서 리그에서도 포스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벤피카가 다소간에 좀 끝발이 처지는 팀들한테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벤피카의 그냥 기세 자체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벤피카가 막 잘츠부르크를 잡아내는 그림은 별로 안 그릴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하게 잘츠부르크 쪽을 볼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같은 게 한번 무승부 노려볼 법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잘츠부르크가 무난하게 뭐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츠부르크 승도 배당이 2.5로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거 벤피카의 원정승을 좀 배제를 하고 고배당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대 소시지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 1, 2위 결정전입니다. 양팀 다 11점, 11점이고 인터밀란은 홈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직전 제가 이 소시지랑 인터밀란이랑 1차전에서 두 팀이 붙는 거 봤어요. 인터밀란의 원정을 갖고 소시지가 홈이었는데 진짜 소시지가 존나 잘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올 시즌에 소시지 경기를 이렇다 저렇다 많이 봤다고 하면서 홈에서 매우 강력했고 그냥 축구를 잘한다. 막 수비맨디, 뭐 쿠오보, 오야라스아발 등등 다 잘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원정이기도 하고 주세페 메아짜 원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터밀란이 무세한 상황이 있는 건 맞다고 봐요. 뭐 아무리 소시지가 잘한다지만 기본적인 체급 차이도 있고 일단도요 이 경기에서 꽤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인터밀란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해. 여기에 나온 이거는 너무 심하고 일단 뭐 아우데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비색 뭐 이런 친구 쓸 것 같지는 않아 사실은. 여기에 나온 인터밀란의 예상 라인업은 너무 과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막 센시 같은 애들 쓰는 건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돌린다? 여기에 있는 아우데로, 비색, 아슬라니는 그래 출전은 종종 하고 센시 그리고 뭐 아르나우토비치 이런 애들은요 진짜 거의 로테이션으로도 잘 안 드는 애들이에요. 완전한 후보 자원이고 뭐 센시 같은 애들이 옛날에 잘했는데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고 아르나우토비치도 좀 거의 뭐 제4 스트라이커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 돌릴 것 같은데 인터밀란의 승 베이스로 햄무나 마엔 같은 거 갈만하지 않나 그냥 그렇게 보는데 저라면은 언더도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하고 그냥 별로 맛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맛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인터밀란 승 베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